예. 이어서 이제 체온 조절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온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 조절 기능과 이화학적 어떤 조절 기능을 으로 우리가 체온을 우리가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잠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적 조절 기능이라고 하면은 열 생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몸에서 열을 생산하는 것은 근육이라든지 골격을 통해서 그죠? 뼈에서 열이 생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화학적 조절 기능, 즉 열 방산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주로 피부에서 많이 이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학적 조절 기능과 이화학적 조절 기능을 통해서 이러한 인간의 체온이 조절이 된다. 통상적으로 정상 체온이 36.1도에서 37.2도 사이가 아주 정상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42도 이상의 고열일 경우에는 인간의 어떤 신경 조직이 마비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30도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기관 기능이 상실되어서 회복 불능 상태가 되어가지고서 황상성이 파괴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체온 조절 기능은 어디에서 하느냐라는 것이죠. 이것도 한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뇌의 어떤 시상 하부의 체온 조절 중추에 의해서 체온을 조절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체온 생산은요 대부분 골격근에서 생산을 하고 방사는 어디에서 많이 방산된다? 피부에 의해서 방사이 많이 발생이 된다. 요 내용도 중요하니까 꼭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에 있어서 최적의 온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열 생산과 방사이 균형을 유지할 때 적당한 온감과 쾌적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열 요소에 대해서 어떤 종합작용,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온열 요소의 종합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쾌감대라는 것이 있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이 쾌감대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 안정을 취했을 때 이때 우리가 적당하게 옷을 입은 상태에서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기후의 범위를 우리가 쾌감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안정을 이렇게 쭉 취했을 때, 그죠? 옷도 적당하게 입은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인간이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기후의 범위를 뭐라고 한다? 쾌감대라고 합니다. 힐과 세프드라는 어떤 학자는요, 온도와 습도 관계에서 가장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그 하나의 점을 쾌감점이라고 하고, 이 쾌감점을 그 연결선을 쾌감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림이 있는데요. Y축에 해당되는 부분이 온도고요. X축이 이 습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쾌감점이라고 하면은 예를 듭니다. 어떻게 볼까요? 습도가 한 50%일 때 온도는요. 여기 쭉 보시면 어떻게 대충 여기 점선이 있죠? 여기 이어져 있죠? 이게 한 20도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점이 쭉쭉쭉쭉 와 있죠. 요것이 하나의 쾌감점이고 요것을 쭉 이은 것을 뭐라고 한다? 요 이은 것을 쾌감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어, 부분들은 쾌감점이라고 하고 연결된 것을 쾌감선이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이 빗금치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쾌감대라고 하는데 이 그림을 봤을 때 여러분들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요. 만약 예를 들어서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습도는 어떻게 돼요? 습도는 그죠? 떨어지게 되고 반대로 습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는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 감각온도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체감온도. 감각온도를 우리가 다른 말로 체감온도라고도 합니다. 체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온도,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 감각온도를 체감온도라고 하는데, 앞에 쾌감대 같은 경우는 온도와 습도 두 개의 요소를 가지고서 어, 파악을 했었는데, 이 감각온도 같은 경우에는 기온, 기습, 기류 이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서 그죠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감각온도에 표현되는 어떤 요소들은 뭐다? 기온과 기습과 기류가 서로 종합적으로 인체에 작용해서 얻어지는 어떤 체감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어떤 온도 감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각 온도는 세 개 요소다. 쾌감대에 대한 내용은 온도와 습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불쾌지수 들어보셨죠? 불쾌지수. 또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온습지수라고도 합니다. 온습지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불쾌지수는 뭡니까? 역시 습도와 온도에 의해서 인체가 어떤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행태를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뭐 계산까지는 뭐 보실 건 없고요. 보통 이렇게 불쾌지수가 80일 때 대부분의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냉각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에서 열을 빼앗는 힘을 우리가 냉각력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냉각력 같은 경우에도 기온, 기습, 기류 이 세 가지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각 및 유해광선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자외선 있죠? 자외선도 인간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해를 끼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통 이 자외선은요 화학선이라고도 합니다. 즉 10에서 4000 A 위에 동그라미 돼 있죠. 이게 옹스트롱이라는 말입니다. 10에서 4000 사이 4000 옹스트롱 사이의 파장으로 강한 에너지에 의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자외선을 뭐라고 한다? 화학선이라고 한다. 특히 10에서 4000 옹스트롱 가운데서 이 부분 좀 여러분 좀 중요하니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800에서 3200 옹스트롱 사이의 자외선을 우리가 도르노선이라고 하는데 이걸 또 다르게 뭐라고 부르냐면 생명선이라고 합니다. 왜? 인체에 유익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즉 2800에서 3200 사이의 그 자외선의 사이는 우리가 다른 말로 생명선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다? 이 사이에 발산되어지는 자외선은 인체에 유익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르노선이 뭐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던 이 자외선은 인체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보도록 하죠. 이 자외선이 인간에 유익한 어떤 작용도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햇빛을 많이 보라는 이유가 뭐였었죠? 비타민 D를 많이 우리가 흡수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자외선에 의해서 비타민 D 형성이 촉진이 되어서 구루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루병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이 안짱다리 그리고 성장 방해가 해당되는 그런 질병이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자외선을 통해서 예방할 수가 있고 피부 결핵이라든지 관절염 치료라든지 신진대사 촉진 및 적혈구 생산을 또 촉진한다라든지 또 혈압을 떨어뜨린다든지 즉 햇빛을 또 보게 되면요 혈압이 좀 떨어지는 그런 작용을 하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살균 작용도 합니다. 이렇게 자외선이 유익한 게 작용을 하지만 또 오히려 반대의 부정적인 작용도 합니다. 피부가 빨갛게 된다든지 피부 색소가 침착이 되거나 또는 결막염이나 설한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부정적인 작용도 발생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외선량 같은 경우에는 12시 즉 정오에 가장 많이 발생이 되고 1년 중
여름에 즉 7월에서 9월 사이에 가장 많이 자외선 양이 많고 지역별로 보면 적도 부근이라든지 농어촌, 고지대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통 자외선 지수는 우리나라에서는 5개 단계로 해서 구분해서 표시를 하죠. 그 다음에 이 자외선 말고 이제 가시광선이라는 것이 있죠. 가시광선은 명암을 구분할 색상이라든지 이런 명암을 구분할 수 있는 파장을 말합니다. 4,000에서 한 7,700 옹스트롱. 한마디로 뭐죠? 요 사이의 어떤 파장을 통해서 이러한 파장이 눈에 들어오게 되면 눈의 망막을 자극을 해서 색채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적외선은 7,800 옹스트롱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광선은 주로 열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열선이라고도 합니다. 역시 적외선 광선을 많이 받게 되면 피부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고 그에 맞춰서 혈관이 또 확장하게 되고 피부 홍반이 또 발생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공기와 건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성인의 경우에 일일 필요 공기량이 얼마 정도 될까요? 어느 정도 공기량이 필요할까요? 보통 13kL의 그죠? 호흡을 통해서 공기를 어, 흡수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기에 있는 공기들은 어떤 어, 그 요소들로서 그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화학 성분으로 보면 질소 우리가 N2 그죠? 그다음에 산소 O2 이 두 개가 합쳐서 99%나 차지합니다. 특히 어, 질소의 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8%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서 공기 대기 중에 포함되는 양이 한 78% 정도 되고 산소가 21%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99%가 되죠. 나머지가 뭐냐면 여러분들 아르곤 있죠? AR 아르곤 이 한 0.9% 정도 되고요. 9% 되고 그다음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보통 0.03% 정도 차지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화학 성분들로서 이 대기의 공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기가 오염되었다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러한 대기에 오염 물질이 유입되었다라는 말과 동일하죠. 이런 공기 자체는요, 알고 보면 스스로 정화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정작용이라고 하죠. 자정작용을 보면 바람에 의해서 그죠? 대기 오염 물질을 분산시켜주고 희석시켜준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비라든지 눈에 의해서 그죠? 어떤 분진 작용을 해주고 용이성 가스를 세정해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산소, 오존, 과산화수소 등에 의한 어떤 산화작용, 그죠? 즉 CO 플러스 O 하게 되면 뭐가 되죠? CO2가 되죠. 이처럼 산화작용을 하게 된다. 자외선에 의해서 살균작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군집독,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실내에서 그죠. 여러분 사람들 많으면 머리가 막 아프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사실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되어서 두통이라든지 현기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증상들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흡에 대한 레스피레이션, 호흡에 대한 내용입니다. 호흡은 뭡니까? 생물이 체내의 유기물을 분해해서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정의는 이 부분이죠. 산소를 밖에서 흡입하고 불필요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이러한 기체 교환 현상을 뭐라고 한다? 한마디로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흡할 때 산소 같은 거는 뭡니까? 물질을 산화시키고 연소에 필요하며 생물체 호흡에 의해서 소비되어지는 것이 산소인데 산소 같은 경우 너무 적으면 저산소증이 걸리고 많으면 산소 중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산소증은 뭡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발생을 한다. 보통 산소량이 7% 이하가 되면 아까 산소가 대기 중에 몇 프로 이상 몇 프로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21%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21%보다 한 3분의 1 정도 양밖에 되지 않을 때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오히려 산소 중독이 산소 농도가 21%보다 높은 그런 상태에 있게 된다면은 그죠? 더더욱이 이제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데 그 문제가 바로 허파부종이라든지 눈에 충혈이 발생한다든지 가슴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산소 중독에 의한 부작용이 되겠죠. 이 허파부종이라고 돼 있는데 부종 붓는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폐에 있는 폐포와 기관지 속에 액체가 차고 부어오르는 그런 현상을 허파부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공기 중에 있는 각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대표적인 어제 산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산화탄소라고 하면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런 이야기죠. 온실 효과, 즉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온실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이거로 인해서 뭐죠? 지구 온난화가 발생되어진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는요, 색깔이 없고 냄새가 없고 약산성 가스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언제 많이 증가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밀집해서 모여 있을 때 많이 증가합니다. 이산화탄소 수치가. 따라서 이산화탄소는요, 이 부분도 중요하니까 봐주세요.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가 된다.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가 되는 것이 뭐다? 이산화탄소 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은 통상적으로 0.03%였거든요. 그죠? 그러는데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3% 이상일 때는 불쾌감을 느끼게 되고 6% 이상일 때는 인체에 유해한 어떤 작용이 발생이 되고 또 8% 이상이 될 때는 호흡 곤란이 발생하며 10% 이상일 때는 의식 상실에서 사망에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이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산화탄소 실내 허용량, 다른 말로 실내 뭐라고 하는 허용량이라는 말이 있는데 허용량이라고 하죠. 뭐 서한량이라고도 합니다. 서한량. 실내 이산화탄소의 서한량이 얼마냐면 0.1% 정도가 됩니다. 그죠? 이것이 실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양은 얼마다? 0.1%. ppm으로 이야기하면 1000pp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ppm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ppm.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일산화탄소. 이 이산화탄소와 비슷한데요. 역시 색깔이 없고 냄새가 없고 자극성이 없는 기체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이 일산화탄소가 문제가 되느냐면 어, 예전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때 보면 이 보일러가 가스라든지 기름 보일러가 아닙니다. 보통 연탄으로 많이 떼었거든요. 연탄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기체가 바로 일산화탄소입니다. 이런 일산화 기체가 에 의해서 연탄 중독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연탄에서 나오는 그러한 기체가 바로 일산화탄소인데 일산화탄소를 마시면 왜 사망을 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산화탄소는요, 헤모글로빈, 즉, 이 헤모글로빈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요, 이 피죠. 피에 들어가 있는 성분인데, 이 헤모글로빈에 이 산소를 붙여서 각 기관에 분배를 해주고
산소 호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산소를 우리가 이렇게 취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일산화탄소가 들어오면 산소가 헤모글로빈에 붙는 그 힘보다도 뭐죠? 여기 보시면 2, 300배 그 강하다라는 거죠. 그죠?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있으면 산소가 이렇게 딱 붙어 가야 되는데 산소가 이렇게 붙으려는 요 힘보다도 2, 300배 정도 일산화탄소 힘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액에 헤모글로빈과 산소 결합을 방해해서 산소 운반이 어떻게 됩니까?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산소 결핍증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 설명을 제가 쭉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공기 중에 있는 성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을 제가 드렸던 것이 산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산화탄소, 세 번째 방금 전에 설명했던 일산화탄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질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소. 공기 중에 우리가 78%에 해당되는 것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질소입니다. 근데 질소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전혀 느끼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호흡할 때 단순히 기도를 통해서 출입을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생리적인 어떤 작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소라고 하는 것은 정상 기압 때는 인체에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이런 상황일 때 감압, 즉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갑자기 복귀할 때 이 잠안병, 여러분 잠수병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 잠수병이 바로 잠안병입니다. 즉 예전에 그 무슨 사건이죠? 그 바닷속 밑에서요 어떤 그 잠수부들이 작업을 하면서 그죠? 하면서 갑자기 이제 물 위에 올라왔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질소라는 것이 녹아 있다가 여러분들 그 혈관 속에 녹아 있다가 이것이 어, 저기압 상태로 고기압의 저기압 상태로 올라오면 얘가 어떤 혈전과 비슷한 어떤 공기 방울처럼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혈관을 어떻게 막는 그런 현상을 또 발생을 하죠. 이것이 바로 혈전 현상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등통성 관절 장애, 굉장히 이 통증을 발생시키는 관절 장애를 수반하고 어떤 경우에 사망에까지도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절통뿐만 아니라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키는 그러한 현상까지도 발생되어지는 병이 바로 잠한병, 감압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작업을 할 때 이런 작업을 했었죠. 챔버라는 거 있어서 우리가 뭐 올라올 때, 즉 그 물속 깊은 곳에서 위로 올라올 때 천천히 올라오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기구가 있죠. 챔버라는 기구가 있어서 그곳에 잠수부가 잠시 들어가 있다 한 30분 정도 들어가 있다가 나오죠. 그 이유가 바로 이 잠안병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부분 잠시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오늘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온열로스 종합형성 쾌감대에 대해서 그래서 주로 어, 여기 보시면 그 온도와 습도에 대해서 우리 영향을 미치고 감각 온도는 뭐죠? 기온과 기습과 기류에 의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작용하는 것을 우리 감각 온도 뭐 이런 거 설명했었고 자외선은 우리가 10에서 40 옹스트롱 사이 파장에 의해서 발생되어진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는요 여기 보시면 이 도로노선 같은 경우에 2800에서 3200 옹스트롱 사이의 자외선 인체에 유익한 작용을 한다 해서 생명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자외선의 인체에 대한 작용은 뭐 유익한 작용, 부정적인 작용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가시광선, 적외선, 그다음에 공기에 대한 어떤 내용들. 하루에 한 13kl 정도 우리가 마시면서 대부분 질소와 산소로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공기는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공기 중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은 대표적인 것이 산소. 너무 적으면 저산소증, 많으면 산소 중독.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그죠? 대기 중에 0.03%인데 보통 실내 다수인이 밀접했을 때 그 농도가 증가하고 이 부분 실내 공기의 오염도의 지표가 되는 것이 바로 뭐다? 이산화탄소다. 그다음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친화성이 산소에 비해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산소 결핍증이 발생되어진다. 그다음에 질소, 그죠? 보통 때는 일반적인 기압에서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그죠? 이 고기압에서 저기압 상태로 갈 때 이러한 등통성 관절 장애라든지 이러한 마비 현상이라든지 중추신경계 마비가 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 제가 이제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여러분들 볼 수 있겠네요. 학교에서 별다른 그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등교를 하게 될 겁니다. 등교했을 때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앞에 있는 그런 부분들 중에서도 좀 중요한 부분은 제가 또 다시 여러분 눈을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또 어, 온라인을 통해서 또 수업을 또 제가 또 해보니까 저도 상당히 좀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좋은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